오늘 마켓 비하인드에서 IM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 이제 모시고요. 어제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좀 백그라운드 스토리도 좀 들어보고요. 향후 이제 우리 시장 전망 그리고 앞에서 롯데그룹 이런 인사 내용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롯데그룹만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삼성도 그렇고 이런 전반적인 얘기도 좀 어떻게 이사님은 좀 해석하시는지 이사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금리 인하할 거라고 보셨어요?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어제 오프닝도 그렇고 오늘 뭐 기준금리 동향에서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머쓱해지긴 하는데 따지고 보면 역으로 생각을 하면 되게 한국은행이 지금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 굉장히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하는 총재께서 어저께 뭐 인터뷰 기자회견도 하시고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보다는 사실상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지금 지표로 보이는 것보다 심각하다라는 걸 갖다가 거꾸로 확인시켜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직전에 최근에 지금 외부 그 리서치라든지 또는 이제 투자 회사에서 한국의 어떤 투자 등급 자체를 갖다 대부분 다 언더웨이스로 지금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내년도에 대한 그 한국 그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노이즈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걸 또 새삼 느꼈던 것 같고요. 그럼 그게 약간 우리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이다. 네, 그 노이즈가 좀 있어 있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다 이제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 일부 그룹사들의 이제 그 유동성 관련된 노이즈들.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룹 한 군데뿐만 아니라 사실은 몇 군데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롯데 얘기를 주로 많이 듣고 있는데 또 근데 있다. 이제 실제로 잠재적인 리스크, 그게 이제 뭐 그룹 전체가 뒤흔들릴 정도는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일단 지금 그동안 좀 그 변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구조조정을 갖다가 약간 좀 방치하다시피 또는 뒤로 미뤄오다 이제 이번에 이제 갑자기 한꺼번에 좀 부각이 되는 느낌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사실 이제 고환율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부담을 감안해서도 결국에 가가지고는 경기 부양 쪽으로 좀 더 포커싱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게 지금 이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금리 인하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여쭤보면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하 관련돼서 왜 금리 인하했어요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레드 수입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화당이 그래 상원 하원 다 휩쓸었어. 그래서 트럼프 정책이 이제는 큰 걸릴동 없이 추진될 거야. 이제 이 정도 예상을 했던 거고 그게 또 시장에 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제 이창용 총재 얘기를 들어보면서 좀 저도 너무 조금 안이하게 해석을 했었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레드 수입이라는 걸 이창용 총재가 첫머리에 들 정도라면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식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걸까요?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몇 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100%거든요. 그러니까 내수라는 게 사실상 거의 없고 수출로 인해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내수가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의 그 수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국가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레드 수입에 의해 가지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대미 그 수출 무역 흑자 규모 자체가 또 랭킹 안에 들어가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또 뭐 현금 인출기라고까지 이제 현금 머니머신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한국을 겨냥해서 뭔가 계속적으로 압박이 들어온다고 보면 우리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쪽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뭐 지금 조선, 뭐 그런데 조선은 사실 전체 볼륨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이 3대 축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어느 쪽 하나도 이렇게 내년 되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라고 좀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다 내부적으로는 지금 가계부채가 줄질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실기했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가계부채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가계부채 구조조정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는데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한 번도 줄지 않고 지금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율이 당연히 줄어들 거고 기업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을 뒤로 미루고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 많이 벌었던 돈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게 아니라
그게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자기 사업 영역에 베팅을 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데가 롯데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돈 엄청 벌었던 돈 가지고 전부 화학산업, 그다음에 이제 동박이나 이런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했던 거잖아요. 네. 2차 전지는 캐즘에 빠졌다고 치고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롯데케미칼이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화학회사 그 인수하는데 돈 베팅 들어가고 네. 뭐 이러면서 사실 그쪽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오히려 그게 컸을 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음 대안을 준비한 게 아니라 그 산업이 중국하고 항상 경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거를 더 확장을 했었다라는 게 그냥 악수가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게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게 일시적인 어떤 호황을 갖다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엄청 벌어들였던 회사들이 그 돈을 지키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선 거꾸로 그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모색했어야 될 타이밍에 오히려 그걸 더 키워놨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을 고스란히 지금 안고 있는 구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상황에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이제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채권자 회의까지 소집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되게 상징적인 거지만은 그 롯데 월드타워 네, 그것까지 지금 담보로 네. 제시했다라는 건 그만큼의 절박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게 체감적으로는 그 미국이 고금리를 계속 지속을 하면서 주변 국가들이 하나둘씩 깨졌던 시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90년대거든요. 예. 그때 IT 버블 일어날 때 IT 버블 확 일어나면서 금리 안 꺾이고 고금리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 견디다 하나둘씩 주변 국가들 이제 넘어지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동아시아까지 와가지고 우리도 그게 이제 외환 얘기 때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전체 패턴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떤 경제적인 체력하고는 또 분명히 다른데 네. 유사하게 좀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실은 뭐 갑자기 금리 인하해서 이쪽으로 넘어가긴 했지만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룹 차원에서도 회사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는 시그널 자체가 그냥 만만한 게 아니구나, 정말 심각하구나 예. 좀 인식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금리 인하와 관련된 시장 영향 이런 문제는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리고 요 이제 지금 펀더멘탈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되면 정부가 그러니까 한 국가가 쓸 수 있는 큰 정책이 하나는 이런 통화 정책이고 하나는 재정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 특히 이제 내수 같은 경우는 특히 정부의 이 재정 지출의 효과가 더 네네. 통화 정책은 너무 이제 폭넓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핀셋 효과를 내기 힘든 거고 결국 재정 지출이 필요한데 좀 정부에서 재정 지출과 관련돼서 뭐 얘기는 뭐 추경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얘기도 없는 건 아니긴 한데 한국은행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치고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정부의 또 그러니까 일단 소위 말하는 기획재정부나 정부 쪽의 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한국은행보다도 조금 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마저 들어서요. 이게 먼저 뭐 이렇게 같이 정부하고 한국은행이랑 같이 이렇게 뭔가 그 협의를 해서 공동 어떤 그런 뭐 소위 말하는 작업을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지금 한국은행만 뭐 이렇게 하고 정부는 약간 좀 뭐 간을 보는 것 같고 이 부분도 저는 좀 걸리네요. 일단 지표상으로 보이는 거는 그렇게 심각하진 않잖아요. 네. 지금 여전히 무역 수지 나쁘지 않고 외환 보유고도 어찌됐든 지금 굉장히 상당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포워드를 놓고 봐도 25년에 대한 전망치가 증권사 가이던스도 보면은 아직까지 올해보다는 성장하는 걸로 다 전망을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이거 자연스럽게 내년 넘어가면서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구조 하에서 정부가 먼저 예단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 환율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어찌됐든 지금 고환율 시대에서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재정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정 적자를 확 키워 가지고 경기 부양을 시도한다 그러면 긍정 효과하고 부정 효과가 분명히 동시에 공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긍정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내수에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해줄지도 몰라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재정을 풀어 가지고 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경기를 부양시켰던 경험이 제 기억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재정을 풀었던 적도 많지 않지만 또 그 재정을 푼다 했을 때 과연 그 정도로 온기가 전해지면서 경기가 살아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근데 결국 또 환율에 대한 문제가 건드려질 수가 있다는 이제 거죠. 부정적인 가장 큰 영향은 네네. 재정 지출에 그게 결국은 이제 환율이 더 올라가는 거 우리 원화 가치가 환율을 떨어지는 잘못 역할로. 건드려버리는 예. 그런 이제 아예 그냥 돈을 확 풀어버리면은 또 경기는 또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짝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일시적인 반등이지 이게 지속성을 좀 가져가려고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는 게 그렇죠. 만들어져야 예. 되는데 예. 그거하고는 사실 좀 무관한 얘기거든요. 내수에 돈을 푼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활성화를 유도하는 거에 지나지 않기 네, 때문에 네, 네. 실제로 기업들의 어떤 기초 체력을 갖다가 건전화시키고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게 저는 그게 더 우선일 것 같아요. 경기에 대해서 또 만약에 경기가 극단적으로 안 좋아진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당연히 재정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만 그걸 선제적으로 지금 하기에는 트럼프 변수 이게 뭐 일시적으로 한 6개월 가고 끝날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게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또 예. 언제까지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정부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재정 정책을 동시에 펼치는 것보다 일단 재정 정책은 조금 더 현재로서는 좀 트럼프의 취임 이후로 그러니까 내년 1월 이후로 좀 일단은 좀 보다가 그때 가서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블러핑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하는 모양새를 보면은 여태까지의 트럼프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정합해서 봤을 때는 이게 단순 블러핑으로 끝날 가능성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보통 이제 금리를 내리게 되면 뭐 시장에 좀 전체적으로 좀 뭐 이를테면 유동성도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출 금리 같은 것도 떨어지니까 이게 뭐 소비자도 그렇고 소비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비 여력이 좀 나아질 수 있고 기업들은 좀 투자 여력이 좀 나아질 수 있고 뭐 그래서 보통 금리를 내리게 되면 중소기업들이라든가 뭐 바이오나 뭐 이런처럼 부채 규모가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늘 있는 업종들이 좀 더 어깨도 좀 펴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 금리 인하하고 한 이후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 뭐 별로 그렇게까지 반영이 되는 느낌은 아니어서요. 오늘쯤 뭐 그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상황만 보면 시장의 어떤 그런 뭐 효과도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일단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 섹터가 되는 건 맞는데 이번 금리 인하가 다시 저금리로 가는 어떤 길목이 아니라 금리 인하 자체를 갖다가 좀 제한적으로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제가 계속 그 과열 시그널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른 나라 대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과하게 올랐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 후유증을 지금 겪었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회사가 고점 대비해서 순식간에 40% 가까이, 35%, 40% 가까이 빠진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 일단은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못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빠져버리면 수급이 꼬여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급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최소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간 조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서 또 외부 충격이 있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변수가 발생이 됐을 경우는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어저께 그나마 바이오 섹터에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뭐 SK 바이오팜 같은 이제 실적이 좀 수반되는 회사들은 바닥에서 좀 고개를 들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바이오 전체에 훈풍을 불어올 거라고 기대하기는 저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이번 금리 인하 자체는 이런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시행했다고 해가지고 은행에서 너는 어려우니까 내 돈 갖다 쓰라고 이렇게 돈을 풀어주지는 않잖아요. 금리 인하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경기 부양적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경색된 기업들 같은 경우 오히려 자금 조달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건설사들이 살아나고 바이오 쪽이 좋아지고 이런 거를 기대하는 거는 조금 일러 보이고 일단은 지금 금리 인하 자체는 그것보다는 성격은 분명히 경기 부양적인 성격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지금은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라는 쪽에 또 시장은 더 포커싱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이 금리 인하할 때 그 이제 빅컷을 했을 때 시장 일부에서 나왔던 미국 이거 경기 침체로 가려고 해서 연준이 금리를 빅컷을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약간의 그 우려가 나왔던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거군요. 네, 거기서 조금 이제 시장에서 이건 그 정도는 아니야라는 어떤 인식이 좀 확산이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온기가 좀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에는 그게 바로 반영되기는 조금 일러 보입니다. 예, 사실 금리 인하 얘기만 가지고도 사실은 뭐 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가계부채 말씀도 좀 하셨고 환율 얘기도 사실은 좀 해야 되고 하긴 한데요. 이제 사실 금리 인하 관련돼서
이사님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판단이 조금 더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에 한 번 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재계 쪽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롯데 얘기도 우리 잠깐 했었고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하면서 뭐 일부 좀 혁신하는 뭐 이렇게 좀 바꾸는 모습도 있었지만 사실은 삼성 같은 경우 좀 안정을 좀 택하면서 밸런스를 좀 맞추는 느낌도 들었고 좀 다른 데들도 이제 계속해서 아마 이제 그룹 차원의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뭐 방안들 쇄신 방안들 나올 것 같긴 한데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죠. 느껴야지 당연히 그런 느껴야 거고요.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기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반도체 부문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한테 이제 이런 분들한테 정권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쪽 인사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한 번도 이쪽 DS 부문 쪽을 좀 더 강화하겠다, 보강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보여준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시장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좀 아쉽다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아쉽다라는 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아무래도 지금 삼성이 혁신보다는 그 관리 쪽으로 포커싱을 했다라는 게 과거부터 그 삼성이 어떤 성장이 정체가 되고 좀 이렇게 관료주의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이후로 계속돼 왔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예를 들어 가지고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만 이제 비근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에 호세 무뉴스라는 분이 이제 그렇죠. 대표이사가 되셨죠.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법인장으로 그 성킴이라고 하는 그 공화당 그 예. 의원 출신 인사가 되셨잖아요. 예전에 주민대사 했던 분이에요. 예. 그분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렇죠. 이제 그 철저하게 그 능력 위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외부 인사를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에 비해서 삼성 같은 경우는 과거에 삼성의 성장에 어떤 궤를 같이 했었던 가장 큰 축의 하나가 인재 경영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황창규 사장님이나 네네네. 진대재 대표님 예, 이런 분들 영입 외부 인사를 갖다가 일반 임원들 이건희 회장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게 나보다 더 연봉을 많이 받는 주더라도 영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키우자라는 취지 있었는데 물론 그 두 분 때문에 컸다는 게 아니라 그 외부에서 정말 능력 있는 용병을 수입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회사의 어떤 틀을 바꿔가지고 혁신을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대차는 사실 그 방향의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삼성의 모습을 보면 전 제 기억에 최근 10년 내에 그런 어떤 인사가 있었나? 기억이 없거든요, 저는요. 사실 그 10년이라는 게 이재용 회장이 이제 어느 정도 전면에 나서서 했던 그런 것과 또 궤를 같이 하네요.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희 회장님은 약간 좀 도전, 그다음에 개혁, 혁신 이런 쪽에 포커싱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보여주는 부분들을 보여줄 기회도 별로 없었죠. 맨날 재판에 묶여가지고 벌써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빅테크 기업의 오너가 지금 재판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이제 끌려다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여전히 삼성은 변화나 혁신보다는 좀 그 안정을 좀 더 추구하는 쪽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요즘에 그게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93년도 그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하는 거. 그거 이제 한국에서 그런 회의를 하지 않고 굳이 그 임원들을 대거 다 프랑크푸르트로 그 먼 나라로 불러서 회의를 했었다라는 거에 대한 그 이유가 뭐였겠느냐라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삼성의 지금 부족한 부분이다라는 얘기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현대차 말씀도 잠깐 하셨습니다만 최근에 약간 좀 활동적으로 뭔가 좀 액티브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기업도 보면 HD 현대그룹, 그다음에 한화그룹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3세, 4세로 넘어가는 과정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보면 공통점이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아버지 세대 때와 뭔가 좀 나와는 좀 차별화된 거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좀 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시대가 변하게 되면은 그 시대에 맞는 산업이 또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얼마만큼 빨리 눈을 뜨고 적응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룹의 어떤 성장의 궤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자연스러운 인사일 수밖에 없고 또 당연한 인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지금 우리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글로벌화되고 그다음에 성장의 궤를 키우고 있는 데는 HD 현대, 그다음에 현대차, 예. 그리고 지금 방산 쪽으로 포커싱되어 있는 한화. 뭐 그 정도가 그 지금 정도인 일단 것 같아요. 보이잖아요. 예. 이쪽들은 보면은 인사 역시도 변화를 많이 추구하고 있구나. 그리고 세대 교체 이런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네.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구나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롯데가 어제 이제 인사 소신안 세게 내면서 신유열 이제 이제 3세죠. 그룹의 주요 이제 핵심 포스트 두 군데를 겸직을 시키면서 하는 거 보면 이제 결국 이제 롯데는 이제 그 그룹들보다는 이제 뒤늦게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어떤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군요.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제 맡게 그러니까요.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일 수도 있고 또 본인한테는 굉장히 큰 시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가지려고 하면 또 거꾸로 다 놓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롯데그룹이 앞으로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해서 어떤 거를 취하고 어떤 걸 버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기 때문에 이거 주저하시다가는 좀 많이 그렇겠죠. 힘들어질 수 있는 예. 그게 과거 90년대 우리나라 그 당시 많이 없어졌던 재벌들이 네. 보여줬던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롯데같이 사실 현금이 많고 부동산 부자였던 그룹사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냉철한 자기 반성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에 네.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그룹의 상징인 롯데 월드타워를 담보로 해놨다라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좀 그룹 입장에서 는 치욕적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큰 어떤 교훈이 되는 걸 테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물론 이제 12월에도 나오실 거니까 그때도 여쭤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오늘이 11월 마지막 거래이고 이제 다음 주면 당장 이제 12월이기 때문에 12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사님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8월부터 계속해서 현금 비중이 많아지고 있고 네. 현금만 있다나 주식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여전히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제 11월까지 어려웠었던 부분하고 12월에서는 조금 이건 기대입니다. 그냥 전망이라기보다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막혀 있었던 수급 중에 하나가 외부 신규 자금이 안 들어온다는 쪽이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제 10조 자사주 매입이 나왔고요. 현대차 그룹이 1조 자사주 매입이 나왔고요. 밸류어 펀드가 5천억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미국채 수익률이 조금만 하향 안정이 돼서 4% 언더까지만 떨어져 준다면 환율도 크게 여기서 반등을 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맥락만 된다 그러면 12월은 그래도 조금 매매는 해볼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주력 업종 자체들이 지금 섹터별로 봐가지고 내년을 전망했을 때 그렇게 편안한 섹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크게 기대하는 쪽보다는 가더라도 제한된 반등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4.5% 돌파 우려 컸던 미 국채금리 10년물 기준이긴 합니다. 보면 일단 4.2%대까지 떨어지긴 했어요. 최근에. 그런 부분들은 인플레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면서도 불구하고 또 지난번에 PC 가격 그 물가 지수 나오는 거 보면 어쨌든 전월 비해서는 전년 비해서는 떨어지고 있지만 전월 비해서는 또 소폭 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또 부담이 조금 좀 되고. 그럼에도 그러네. 불구하고 지금 페드워치를 보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70%까지 올라왔고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재무장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고요. 그런 거죠. 예. 거기에 지금 그 FOMC 의사록을 보면요. 그 크레딧이라고 하는 단어가 작년 8월 이후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럼 무슨 의미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용에 대한 신용에 리스크. 대한 리스크들이. 예, 그러니까 소비가 좀 감소하는 징후도 좀 보이고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보험성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도 여전히 좀 할 가능성은 좀 열어놓은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에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한 게 아주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 FOMC 첫 열리는 게 28일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월 20일 날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취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뭐 금리를 또 내리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불확실성이 있으니 일단 12월 달에는 좀 일단 먼저 내리자 뭐 이런 뭐 해석도 좀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또 올라갔다는 예.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경제 지표 자체들도 약간 좀 침체 시그널이 둔화되는.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예. 예, 참 불확실성이 자꾸 커지는 그런 연말이긴 합니다. 예. 장이 좀 지지부진한 것도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시장도 요즘에 조금 그러니까 산타랠리 기대감이 확 올랐다가 지금 확실히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용희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